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영상 처리 관련 소자 중에서 EPR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EPROM이라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는데, EPROM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된 소자냐에 대해서 한번 적용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ROM이 여러분들 TV나 아니면 모니터 메인보드에 보면 다 장착되어 있는 게 있고 장착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보통 보면 245로 나가는 그 푼번인데 245로 안 나가는 푼번이 없는 그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인칩 또는 스케일러에 통합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필름이 출현된 시기에 대해서, 적용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PROM이라는 반도체 소자가 개발되어 사용되어진 배경은 예전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방식의 CRT 모니터의 경우 PC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 간 최적의 해상도 구현을 위해 윈도우 설치 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모니터 드라이버가 내장된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하여 PC에 운영체제 설치 시 모니터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모니터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반도체 소자 설계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EPROM이라는 반도체 소자의 모니터 드라이버를 임베디드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방식의 LCD, LED 모니터는 PC와 모니터 파워원 시 모니터 DDC 프로토콜에 의해 PC 그래픽 카드와 EPROM에 내장되어 있는 EDID 데이터를 전송해 모니터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EPROM의 그 출현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LCD, LED 모니터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CRT 모니터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운관 방식이죠. CRT, 캐소드 레이 튜브라 그래가지고 어떤 진공관식으로 같은 이런 우리 이게 블루칸 아주 굉장히 컸죠. 뒤에 이쪽 CRT 때문에 컸는데, 이런 모니터를 구입하게 되면 이런 플로피 디스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98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모니터가 갖고 있는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이 모니터 드라이버라는 것이 그때는 이제 CD가 아니라 이런 2.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내장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98을 설치하고 나서 이 모니터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 그래픽 카드하고 또 이 CRT하고 맞는 해상도를 구현해 주는 방식으로 갔는데, 뭐 어떤 전자 소자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발달로 인해서 이제 설계 기술이 굉장히 아주 고난이도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불편한 방식이다 해갖고, 여러분들 메인보드에 보면 이제 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245로 나가는 이런 칩이 있어요. 요 안에다가 모니터 드라이버를 내장을 해서 PC를 킬 때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줘가지고 얘를 모니터가 갖고 있는 최대 해상도를 구현해 보자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모니터에 관련된 정보를 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다가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요 디바이스 안에 EDID 데이터, 즉 모니터에 관련되는 그 드라이버를 여기다 내장을 한 거죠. 여기다 내장을 해서 이제 PC를 부팅할 때 자동적으로 여기 드라이버가 여기 관련된 EDID 정보가 이제 그래픽 카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썼다. 그래서 이렇게 나날이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 CRT 모니터의 메인보드를 보면 이렇게 상당히 어떤 반도체들이 IMD 타입이 굉장히 많고 SMD 타입이 없는 이런 우리가 패널 수직 기판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컸죠. 면적도 크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죠. 우리가 CRT 모니터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LCD 모니터, LED 방식은 디지털 방식이죠.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설계 기술이라든가 전자 소자의 발달이 많으면서, 또 별도로 소프트웨어는 이런 디바이스 안에 인베디드화 시켜서 하나의 칩화를 시켰다. 그런 방식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E피럼이라는 것은 이런 발전, 전자소자나 설계 기술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이런 어떤 칩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이런 인베디드화된 그런 그 부품들이 많이 출현될지는 모르겠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IoT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베디드화된 어떤 그런 소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지금 TV 수리하는 사람의 일례를 들어보더라도 지금 그 메인 칩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칩들과 그 소프트웨어들이 그 인베디드화 돼가지고 그 결합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E피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양부 판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피럼에는 모니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기록되어 있는 정보로는 최대 해상도, 수평 및 수직 주파수, 제조년도, 시리얼 번호, 색좌표, 시그널 레벨, DPMS 지원 여부, 모니터 드라이버 등이 내장되어 있으며 그 정보를 DDC 프로토콜을 통해 자동으로 PC로 전송하고 그래픽 카드는 전송받은 정보를 가지고 모니터에 맞는 최적의 해상도를 구현하게 되는데, 즉 PC가 부팅할 때 E피럼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인 EDID 정보가 DDC 프로토콜을 통해 PC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니터 정보를 몰라도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E피럼은 소자 품번의 앞 두 자리가 24로 표기되어 있다. 메인보드에 E피럼 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메인칩에 통합된 것이다. EDID 데이터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모니터에 영상이 구현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영상이 구현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때 기존 E피럼을 탈거하여 ISP 장비를 통해 초기화하여 사용하거나 새 E피럼으로 교체해야 하며, EDID 전용 E피럼의 경우 동일 모델의 EDID 데이터를 ISP 지구를 통해 재기록해 주어야 한다. E피럼 표기명은 PCB에 U로 마킹되어 있으며 E피럼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냉남 및 EDID 데이터 손상이 많고 디바이스, 즉 소자 불량은 거의 없는 편이다. E피럼의 양부를 측정하는 계측기로서는 E피럼의 데이터 출력 신호 및 클럭을 파형으로 표현해주는 오실로스코프가 많이 사용된다. E피럼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그라운드 악어 클립을 접지에 물리고 프로브를 E피럼 데이터 출력 단자, 클럭 제공 단자에 각각 접속 시 동작 파형이 출력되면 정상이다. 파형이 출력이 안 된다면 E피럼 VCC인가 전압이 정상인지 체크하여야 하며, 전압이 정상인가가 된다면 E피럼에 내장된 EDID 데이터를 ISP 지구를 통해 초기화 작업을 하거나 새 E피럼 소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EDID 전용 E피럼의 경우 동일 모델의 EDID 데이터를 ISP 지구를 통해 재기록해 주어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E피럼의 양부 판별법이에요. 양부 판별법은 우리가 VCC 전압을 체크하는 방법하고,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SCL, 클락 제공과 SDA, 즉 EDID 데이터의 전송 핀이죠. 여기에선 반드시 어떤 파형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양부 판별할 때는 두 가지 장비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전압을 재는 장비가 뭐죠? 테스터죠. 디지털 테스터기. 그 다음에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뭐라 했습니까? 오실로스코프죠. 디지털 테스터기 갖고는 파형을 측정할 수가 없죠. 즉 전압만 재는 장비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파형이 나오고 발진하는 소자들은 반드시 전압도 중요하지만은
입출력되는 파형을 점검을 해서 아, 이 파형이 정상이다, 아니면 안 나온다, 아니면 왜곡돼 있다,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의 양분을 판별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EDI 데이터를 우리가 확장 디스플레이 식별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EPROM이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소자가 출현된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제품의 소형화 또는 경량화 또는 어떤 그 원가 절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의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돼 나가면서 이 제품의 크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적어지면서 5개 부품을 뭐 하나로 집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 인베디드화된 그런 어떤 성향으로 SOC화, 즉 시스템 온칩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EPROM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현을 해놨지만은 뭐 24C02, 24C08, 16, 32, 뭐 04, 64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쓰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설계자가 아, 요것은 우리가 뭐 24C02 같은 거는 뭐 2KB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량들을 우리가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칩을 쓸 거냐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사람들이 아, 여기는 요만큼의 어떤 용량이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설계의 어떤 그 뭡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이 소자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필름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MCU, 즉 여기 MCU가 있는데 MCU 그 소자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MCU 보조로 쓰는 EPROM용이 있고요. 아니면은 MCU 도움을 받지 않는 여기 안에 전용 EPROM, 즉 EDI 데이터를 전용으로 갖고 있는 EPROM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PROM이 지금 여기는 지금 DBI 포트하고 RGB 포트가 있는 게 없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EPROM들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은 영상 포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RGB 포트는 RGB용 EPROM이 따로가 있고 DVI는 DVI용 EPROM이 따로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RGB 포트에 꽂으면은 이런 EPROM RGB형 EPROM에 있는 EDI 정보를 DDC 프로토콜을 통해서 RGB 포트와 그래픽 카드하고 같이 이렇게 전송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최적의 해상도를 구현해 낸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EPROM이 보통 2, 4, 5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표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냐, 여기 스케일러, 즉 메인 칩 안에 통합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면 여기다 통합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형화, 경량화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원가 절감을 갖다가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솔더링, 어떤 라인에서 솔더링 안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SOC화 돼가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CU 보조용 EPROM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OSD 버튼을 통해서 설정하잖아요. 뭐 음량, 사운드 값은 얼마큼으로 해라. 어떤 밝기는 얼마큼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해상도는 얼마큼 해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OSD 버튼에서. 그런 부분들이 요 MCU 보조용 EPROM에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메인보드에 또 우리가 CMOS 셋업을 들어가죠. CMOS 셋업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스 화면에, 즉 그 MCU 안에 들어있는 포미어를 띄워서 바이오스를 띄워서 바이오스 셋업 프로그램을 띄우는데 우리가 사용자가 저장한 값은 바이오스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이오스에. 그 바이오스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 안에 보면 RTC NVRAM이라는 게 있어요. 식 말하자면 CMOS라는 거, 콤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는 저전력으로 돌아온 칩 안에 우리가 설정한 그 사용자가 설정한 값들이 거기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팅할 때 MCU 안에 들어있는 바이오스와 그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RTC NVRAM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만약 이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부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F1을 눌러서 뭐 셋업을 잡으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뭐 이 안에 RTC NVRAM의 손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CR2032 배터리 어떤 그 전압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MCU 보조용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EPROM이 MCU 보정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가 NVRA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 그런 건 이제 참조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EPROM이라는 게 2, 3, 5로 나가는데, 없더라. 그럼 여기 통합된 게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요, 2, 4, 5로 나가는 이런 소자가 아니고, 뭐 A1SC, A5181SC, 뭐 A51SC 이런 품번이 틀려요. 삼성 제품에 사용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EPROM이에요. 요건 DVIO EPROM, 요거는 RGB용 EPROM인데 이 내용을 보면 A21SC, 여기 RGB용은 A81SC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로 안 나간다 그래서 이거 EPROM이 여기 통합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메이커는 좀 글쎄 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독창성을 가져가는 것이 많다.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을 쓰려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스마트폰 우리 뭐 갤럭시라든가 삼성 스마트폰이라든가 중소기업체 스마트폰들은 보통 우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개방성을 갖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iOS는 우리가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독창성이라고 봐야 될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A21SC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얘는 뭐냐면 24C02하고 같다. 요 2라는 것은 여기 지금 24C02, 0이랑 같은 얘기죠. A81SC는 24C08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핀맵은 같아요. 핀맵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A 좀 5자리 품번은 뭘 얘기하냐면 1번의 A라는 것은 우리가 동작 전압을 나타낸다. 즉 A라는 것은 동작 전압이 1.8V에서 5.5V 사이에서 동작을 한다. 그죠? 미니멈 맥시멈이죠. 미니멈 맥시멈. 자, 여기 L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2.0에서 5.5V 사이에서 동작하는 EPROM이다. 여기 C로 표기가 됐다. 2.5에서 5.5V 사이 동작하는 동작 전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요 두 번째 품번은 뭐냐면 EPROM 용량이에요. 요것이 1로 표기되면 1KB, 2로 표기되면 2KB, 4는 4KB, 8은 8KB, 5 같은 건 16KB, 비트죠, 비트, 바이트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용량 표기가 된 거, 용량 표기죠. 3번이 이제 라이트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0일 때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하는 거고, 1일 때는 하드웨어만 컨트롤하는 거고, 4번은 뭡니까? 4번은 패키지 타입이에요. 자, D로 돼 있으면 딥 타입. 어떻게 돼? 딥 타입은 여러분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꽂는 거, 홀에 꽂는 거, 이런 게 딥 타입이고, S는 뭡니까? S는. 지금 이런 거 같아. SOP 타입이에요. SOPT. 리드가 양쪽으로 반한 표면 실장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R 타입은 이제 좀 요거보다 큰 타입. TSSOP라고 그래고 요 SOP 타입보다 좀 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것들. 이렇게 큰 거.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은 요 사용 온도 범위예요. C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25도에서 70도까지 가능한 거고, I로 표시됐다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5도에서 85도까지. C는 마이너스 25도에서 70도까지 사용 범위가 있다. 우리 전해 콘덴서는 어떻게 되죠? 105도씨까지 가능하죠. 내압이라고 그러죠. 내열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나 사용 온도 범위가 이렇게 온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논양 2사 모르만 보다가 삼성 제품을 보니까 2사는 아니 없다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표기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데이터 시트를 좀 찾아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소자에 대한 그 데이터 시트를 잘 안 보시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좀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요 삼성 제품 뭐 다른 뭐 어떤 그 중소기업 제품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소기업 제품도 거기서 2, 4, 5는 아는 걸 쓰는데 하여튼 메이커들이 요렇게 좀 요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쓰는 이유는 왜 이렇게 쓰는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요런 게 제품이 들어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A21SC는 24C0이라는데 그러면 이걸 떼내고 써도 됩니까?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써보지는 않았는데
호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메이커에서 이 지금 A로 나가는 요 소자들이 어떤 구조를 어떤 그걸 만들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요거를 갖다 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요런 제품이 들어오면은 A21SC다 그러면은 24C0이라는 걸 한번 붙여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호환이 안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E피럼에 대한 양분 파별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피럼이 손상됐을 때 아까 말한 우리가 E피럼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MCU 보조용 E피럼과 DDC 전용 E피럼이 있다. 그래서 MCU 보조용 같은 경우는 이 MCU에서 내용을 카피해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MCU 보조용 MCU가 손상이 됐다. 그럼 새 E피럼을 갈거나 아니면은 보통 새 E피럼으로 가는데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ISB 지구로 해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전용 E피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E피럼에 대한 그 안에 EDI 데이터 우리가 펌웨어, 롬 파일처럼 우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걔를 넣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케이블 연결 확인해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상될 때 액정 상태는 뭐 이렇게 화면이 안 되는 뭐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셔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화면이 꼭 펌웨어 불량 또는 타이밍 컨트롤러 불량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어떤 고장되는 걸 많이 수리해서 수리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증상들이. 그래서 이제 E피럼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나오는 거는 뭐 입력 신호 없음 메시지라든가 그 다음에 화면 색상이 이상한 증상이라든가 화면이 깨지는 증상이라든가 또 오픈 모드라는 게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 E피럼이다. 이게 단정 질 수는 없는 거고, 하나하나 교체해봐서, 이것이 E피럼 불량이구나. 이런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모아야 어떤 수리에 대한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CU는 MCU 보조용과 DDC 전용 E피럼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건 수리를 해봐야 알아요. 어떤 모델이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EDI 전용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EDID 전용 E피럼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그냥 공 E피럼 있죠? 새 거 구입해서 갈았을 때 안 되는 현상이 있을 때는 그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EDID 전용, EDID 데이터를 전용으로 갖고 있는 거. MCU의 도움을 받지 않고 EDI 전용 데이터를 여기다가 가지고 있는 특정 제품이 있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어떤 제품이 그렇게 EDI 전용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E피럼 같은 경우는 단자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단자가 4번이 우리가 VSS는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얘기하죠. 그라운드. 그 다음에 8번이 VCC. 그 다음에 5번, 6번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자죠. 5번은 뭡니까? EDI 데이터, 즉 시절 데이터 IO 단자죠. 여기가. 클락은 뭡니까? 클락 제공 단자죠. 이거 클락. 그래서 이런 E피럼이라든가 이런 소자들은 혼자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클락을 제공받아서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우리가 동작을 한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수리하는데 참고사항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피럼의 VC 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단자, 핀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핀맵은 MCU나 E피럼이나 대등소유해요. 핀맵을. 그래서 핀맵을 알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E피럼에 대한 VC 전압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피럼에는 확장 디스플레이 식별 데이터라고 하는 EDID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PC 부팅 시 모니터 E피럼에 EDID 데이터를 DDC 프로토콜을 통해 PC 그래픽 카드로 전송하고, 그래픽 카드는 전송받은 EDID 데이터를 참조하여 모니터가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도를 구현하게 되는데, 모니터가 정상 동작을 위해서는 E피럼 데이터 시트상 동작 전압 범위에 있는 VCC 전압이 인가되어야 하며, 전압이 인가되지 않거나 전압이 미달될 경우 모니터 정상 동작이 어려워진다.
EEPROM의 분량은 디바이스보다는 EEPROM에 내장된 EDID 데이터 손상이 많은 분량을 점유하고 있다. 보통 EEPROM은 DC 1.8V에서 DC 5.5V 사이의 인가전압에서 동작한다. EEPROM에 인가되는 VCC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메인보드의 전원을 인가하고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 후 흑색 프로브를 메인보드 접지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EEPROM VCC 단자에 접속 시 해당 EEPROM 데이터 시트상에 표기되어 있는 동작 범위 안의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VCC 전압이 측정되지 않거나 미달 시는 VCC 전원 공급 회로에 레귤레이터나 콘덴서가 불량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요것이 이제 VC 전압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 제품, 조금 전에 말씀드린 A21SC, A81SC에 대한 그 점검, VCC를 점검하는 겁니다. 핀 배면 똑같아요. 8번이 VCC죠. 여기 점이 있는 부분이, 여기 점이 있죠, 점. 요 점이 있는 부분이 1번 핀이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핀이 매겨지는데, 자, 점이 있는 반대편, 요게 8번이죠. 8번 핀이 뭐냐면 VCC 단자죠. VCC 단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요 지금 A81S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작 전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맥시멈 5.5V 그 사이에 걸리면 된다 그랬죠? 3.3V니까 정상 동작한다. 근데 이 전압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 뭐 3V, 3.3V, 2.8V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뭡니까? 전압 공급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어떤 고정적인 전압이 출력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전압이 문제가 된다면 이 8번 VCC 라인을 뚝 따라가면 그 공급되는 전압 라인 있을 거예요. 뭐 레귤레이터나 콘덴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 이쪽에 지금 메인 칩에서 공급받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라인을 따라가서 거기에 불량인지를 점검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뭐 초보자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알겠지만은 이 전원을 인가 안 하고 이 전압 측정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전압이 인가돼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VCC 측정하는 거지 전압이 안 들어가면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아는 거라고 해서 높아시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형 측정하기 전에 성급한 사람들은 그냥 파형부터 자꾸 측정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스위칭 레귤레이터다 그러면 뭡니까? 파형을 측정하기 전에 먼저 전압부터 측정해야죠. 1번이 12V를 들어가서 내부 스위칭 발진 회로를 통해서 2번 단자로 5V가 나오는지를 딱 찍어봐야 돼요. 찍어봐서 정상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상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번 단자에다가 오실로스코프로 파형 측정했을 때 스위칭 파형들이 정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지 아니 왜곡됐는지 왜곡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그럼 그 파형을 가지고 아 이건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급해서 전압은 안 재고 막바로 오실로스코프로 갖다 대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공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무슨 소자든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발진이나 아니면은 파형을 내는 이런 소자들은 우리가 뭡니까?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작업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쇼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라운드를 여기다 대고 적색 프로를 여기 댔을 때 이 핀 간격이 사실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간격이 짧죠. 이런 것도 짧은데 요거 잘못해서 얘를 쇼트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요 8번이 VCC 요걸 따라가서 어디 연결되어 있냐. 전원을 여러분들이 인가하지 말고 디지털 테스터기 부자 모드 놓고 8번 핀과 여기 연결되는 그 소자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그 연결되는 점을 찍는 게 수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댔다가 이 지금 그 테스터기 프로브가 요 핀이 좀 굵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다가 얇은 핀을 갖다가 납땜해 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회로에서 측정하는 것이 분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물론 저도 뭐 습관이다 자꾸 여기다 그냥 핀에다 찍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쇼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한 이 VCC 회로와 연결된 그 단자 전단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그 수리 또는 점검의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EPROM에 대한 어떤 그 파형을 측정한다 그랬는데, 파형은 두 군데에서 나온다 그랬죠. 시리얼 클락 인풋, 그 다음에 시리얼 데이터 IO 요 단자, SCL, SCD의 단자에서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전압만 측정해서 모릅니다. 이 파형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걸 분석을 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EPROM에는 확장 디스플레이 식별 데이터라고 하는 EDID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PC 부팅 시 모니터의 EEPROM에 EDID 데이터를 DDC 프로토콜을 통해 PC 그래픽 카드로 전송하고, 그래픽 카드는 전송받은 EDID 데이터를 참조하여 모니터가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해상도를 구현하게 되는데, 모니터가 정상 동작을 위해서는 EEPROM 데이터 시트상 동작 전압 범위에 있는 VCC 전압이 인가되어야 하며, 또한 EDID 데이터가 정상 동작되는지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파형을 측정함으로써 불량 여부를 진단할 수 있으며, 파형이 검출 안 될 경우 EDID 데이터 손상으로 MCU 보조용 EEPROM의 경우 새 EEPROM으로 교체, 또는 기존 EEPROM을 ISP 지구를 통해 초기화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EDID 전용 EEPROM의 경우 PC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모델의 EDID 데이터를 ISP 지구를 통해 업데이트하여야 모니터 정상 동작이 가능해진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실로스코프의 전압 구간 및 파형 구간을 적절히 조정한 후 메인보드의 전원을 인가하고,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접지 악어 클립을 메인보드 접지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EEPROM의 SCL 및 SDA 단자의 차례로 접속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파형 검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를 쓰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핸드형 오실로스코프보다 탁상형 오실로스코프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걸 수정하는 게 좀 정밀도가 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파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게 촬영에 좀 용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파형이 나오는 것은 정밀도를 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탁상형 오실로스코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메가 이상 재원되는 그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SDA 그 EDI 데이터, 요 SCL이죠. SCL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고, SDA 측정하는 건데, 요런 파형들이 찍었을 때 나타나줘야 됩니다.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GB나 DVI 핀맷을 보면 이 DDC라는 단자와 EDID 데이터라는 요 단자가 있어요. 요 핀을 통해서 그래픽 카드하고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DDC 데이터, DDC 컬러, 그 다음에 뭐 EDID 데이터, 이런 그 핀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교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요 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핀에서 이런 파형들이 나오는지를, 파형이 안 나오고 그냥 파형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파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동작을 하게 되면. 근데 MCU도 마찬가지죠. MCU도 파형이 안 나오고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압 수직 컨트롤과 수평 컨트롤 바를 조정해서, 즉 전압 구간과 파형 구간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을 좀 잘 인지를 해서 사용할 때 그런 전압과 파형 구간을 적절히 조정해서, 뭐 전압 범위가 넓다 그러면 크게 조정을 하고,
전압 범위가 작다 하면 작게 조정을 하고, 뭐 파형을 좀 좁게 보겠다, 넓게 보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파형 조절 노브가 있어요. 파형 구간 조절 노브를 조정을 해서 수평과 수직 컨트롤 우리가 노브를 조정해서 좀 조정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파형들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압에는 좀 민감한데 파형에는 민감하지 않은 그러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경험 부족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수리를 접하고 일단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를 알고 아는 상황에서 자꾸 고장난 어떤 제품을 수리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노하우, 어떤 수리의 빅데이터의 노하우 빅데이터가 쌓인다. 그것이 우리가 수리할 때 작업 공수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필름의 VCC하고 파형증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C 모드로 놓고요. 자, 흑색 프로브를 우리가 메인보드 그라운드에 접속하고, 자, VCC가 몇 번인가? 8번이죠, 8번. 예, 점 바로 반대편에 있는 거 3.3V. 자, 5.5V, 1.8에서 5.5V 사이에 전압 측정되면 정상이라고 그랬죠. 자, 이쪽에 SC2ED죠, 이쪽에. 얘는 4.4V가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된다. 자, 파형은 마찬가지죠. SDA과 SCL, 클락과 EDI 데이터 IO 단자를 측정했을 때 뭔가 이런 파형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파형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파형 일자로 나온다. 그럼 뭐가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SDA가 SCL의 단자를 측정했을 때 어떤 파형들이 쭉 나오고 있다 그러면 걔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파형이 안 나온다. 어떤 전압과 파형 구간을 조정해도 안 나온다. 그런 건 뭡니까? 일단 의심해야 될 건 이제 EDID 쪽의 손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MCU 보조용 같은 경우는 뭐 편하게 하려 그러면 새 EPROM, 공 EPROM이라고 그러죠. 걔를 갈고, 또 EDID 전용이다 그러면 뭡니까? 얘를 떼어서 우리가 ISP 지그에 일단 초기화를 시키고, 또 해당 모델에 대한 EDID 데이터를 다시 여기다가 업데이트 시켜주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EPROM에 대한 전반적으로 양부 측정하고 EPROM의 개요다. 요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교육만 받고 이런 이론만 듣고 실제 어떤 장비, 제품을 가지고 측정들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라는 옛말 속담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고 스스로 많이 해봐야 어떤 구슬이 목걸이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고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할 일도 많겠지만은 이런 수리라든가 또 이런 거를 취미로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겠는데, 수리 의뢰 들어오면은 특히 이제 이런 RGB나 DVI나 아니면은 DP나 아니면 HDMI 포트가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 그러면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뛸라 그러면은 열풍기 인두기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열풍기 인두기로다가 굉장히 다량의 열을 가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 기판들이 어떤 리드 홀이 망가지거나 PCB가 휘는 그런 아주 불상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소형 디핑기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디핑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핑기가 뭔지를 한번 우리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 USB 포트, RGB 포트, HDMI 포트, DP 포트가 불량이 발생하여 교체할 경우 이러한 부품들은 리드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풍기 또는 인두기를 이용하여 PCB에서 부품을 탈거하기가 어려우며 원활한 탈거 작업을 위해 열풍기 또는 인두기에 많은 열량을 공급함으로써 PCB 리드홀의 손상 및
PCB가 휘어지는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부품의 손상 없이 쉽게 탈거하고 붙일 수 있도록 탈거하고자 하는 부품의 리드가 솔더링된 부분의 PCB면을 디핑기 납조 위에 올려놓고 부품 및 PCB 손상 없이 신속하게 탈거 및 붙일 수 있는 장비가 디핑기이다. 자, 이것이 디핑기입니다. 디핑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PCB에 솔더링 된 부품 타일을 보면 요렇게 PCB 홀에다가 부품을 삽입해서 요 홀에다가 우리가 솔더링하는 IMD 타입의 부품이 있고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IMD 타입과 이런 부품 이 홀에다가 리드 부품을 넣고 솔더링하는 IMD 타입과 이런 식으로 표면 실장 부품이라서 SMD 타입 있죠. SMD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USB나 이런 RGB나 뭐 HDMI나 아니면 튜너나 이런 USB 이런 포트들은 IMD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촘촘히 들어가는 요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젤 플락스를 도포를 하고 열풍이랑 인디기로 하는데 이거 쉽게 띄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메인보드에 아마 그 전원 커넥터를 한번 여러분 띄워보신 분이 있는데 열풍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른 요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걸 갖다 띄기 위해서 열풍기나 아니면 인두기로다가 마냥 열을 가하게 된다면 이 지금 PCB 홀도 손상이 되지만 이 PCB가 팝콘 현상이라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메인보드는 우리가 에폭시 기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에폭시 기판, 에폭시. 이 기판은 유리섬유에 에폭시를 갖다가 합성해서 만든 기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에 견디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열을 많이 가게 되면은 이 팝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팝콘 현상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 립스보드, SMPS 보드는 패널 수지 기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라프트지에다가 패널 수지를 합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종이 재질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뭡니까? 팝콘 현상이 금방 튀어나오죠. 불룩불룩 튀어나오죠. 그랬을 때 회로가 들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SMPS 쪽에 패널 수지 기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열을 적당히 가해야지 아마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뒤에 뭐 그 PWM 같은 거 뛸 때 열을 많이 가하니까 불룩불룩 튀어나오면서 어렵게 떨어지더라. 그런 부분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메인보드는 에폭시 수지 기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런 불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열풍이나 인두기 있을 때는 많은 또 불량을 처리하는 것이 수리 입문자들, 초보자들의 어떤 그런 불량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뭐 HDMI 포트라든가 유선 램 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띄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요즘은 무연납을 법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납을 쓰는데 무연납은 유연납에 비해서 융점이 한 40에서 50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뭐냐? 젤플락스라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가 실랍으로다가 재솔더링을 해서 좀 띄기 쉽게 또 2중, 3중 작업을 하고 띄게끔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한번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불량난 보드를 갖고 여기다가 한번 열풍기나 인두기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막 노트북 같은 경우 전원잭 또 이런 USB 포트 또 이런 포트들 뛸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지 아니면 패턴들이 다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의 부품을 띄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소형 디핑기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렇게 큰 거, 납작어져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콘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부품을 띄기 위한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요런 거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디핑기를 뛸 때 이런 디핑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디핑기는 일반 납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반압이 있어요. 반압을 이렇게 녹여서 쓰는 거예요. 납을 쓰다 보면은 납에 슬러지가 많이 생깁니다. 이 슬러지를 그냥 우리가 제거를 안 하고 썼을 때는
아무래도 솔더링, 디솔더링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납 디핑기에 납 찌꺼기 주걱 있죠. 이런 게 팔아요. 이런 거에서 한 번 쓰고 걷어내고 뭐 이런 핀셋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납 찌꺼기 주걱으로 이 슬러지들을 좀 제거를 한 다음에 깨끗한 상황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납주에 납을 녹일 때 납을 갖다가 뭐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 출렁출렁 안 하게 했을 때는 납땜이 안 돼요. 여러분들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표면 장력. 유리컵에다 물을 갖다가 아주 넘치지 않게끔 요 유리컵이 이렇게 있다. 유리컵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있다 가자면 넘치지 않게 이렇게 찰랑찰랑 여기까지 이렇게 바깥도 안을 요 상태로 우리가 표면 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표면 장력이 생길 때까지 납을 적당히 좀 녹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찰랑찰랑 해야지 예?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이제 다량 생산하는 공장 라인에 보면은 플로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플로우 공정에서 납이 이렇게 표면 장력이 일어난다고요. 술렁출렁해야 이 컨베이어에서 타고 가면서 여기에 PCB 기판이 이렇게 이 납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납땜이 되지 이게 표면 장력이 안 이루어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의 그 공장에 우리가 그 양산 체제 공장에서는 이 납조가 이 움직여 이렇게 이게 출렁출렁 웨이브 친다 그래요. 웨이브. 예? 웨이브 친다 그럽니다. 웨이브를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납이 이렇게 표면 장력이 일으키도록. 그래서 납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충분한 납을 해서 납이 좀 찰랑찰랑하게 해서 좀 원활하게 뛰는 방법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DC잭 같은 것도 참 어떤 때는 좀 뛰기가 귀찮은 경우도 많아요. 이 뛰기가 잘못해서 패턴도 일어나고. 근데 뭐 한 개 뛰기 위해서 납조를 사용한다. 이것은 좀 그러겠죠. 근데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디핑기를 이런 소형 디핑기를 우리가 온도를 올려놓고 납이 녹았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 떼어내면 굉장히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PCB라든가 리드홀의 손상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쓸 때 이런 디핑기를 쓰는 겁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이 가격이 뭐 5만 원도 안 돼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뭐 주로 요거 저는 뭐 요 세 개 다 갖고 있는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요것밖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옛날에 메인보드 수리할 때 좀 지금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뛸 때 썼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요것만 지금 뭐 간혹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 디핑기 가격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반압도 뭐 이렇게 비싸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요런 작업할 때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디핑기를 통해서 어떤 그 IMD 부품을 띄는 거를 동영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는 요걸 쓰고 있어요. 예, 납조 크기를 감안해서 쓰는 거죠. 자, 이게 녹이게 되면 이 슬러지라는 게 생겨요. 이 찌꺼기. 이것이 이제 솔더링, 디솔더링에 좀 방해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납찌꺼기 주걱을 통해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슬러지들이 많이 생겨야만 하고 나면 표면 장력 일어날 정도로 해가지고 띄는 겁니다. 자, 여기에 메인보드에 우리가 CPU 전용 포트, 즉 8핀 소켓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뛸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젤 프락스를 바르는 게 참 중요하겠죠. 무연납이기 때문에. 자, 올려놓고 그냥 바로 그 롱로즈 플라이어로 잡아 따니면 돼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열풍에 인두리에 뛴다면 고생 많이 하겠죠. 자, 이게 지금 그래픽카드 쪽에 GPU 전용 포트입니다. 8핀 전용 포트를 띄겠어요. 근데 요 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주위에 부품들이 있어요. 요게 다 납조에 당금 떨어지니까 반드시 우리가 캡톤 테이프로 그 주위에 테이프를 발라줘야 돼요. 캡톤 테이프는 우리가 내열성 테이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35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를 디핑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캡톤 테이프를 뭐 알루미늄 테이프를 쓰시는 분인데 알루미늄 테이프보다는 캡톤 테이프가 좋아요. 자, 여기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요 부품에 캡톤 테이프를 씌워진 부분을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담그게 되면 그 옆에가 닿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옆에 부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골치 아프죠? 자, 금방 떨어졌죠? 예.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캡톤 테이프로 붙여놨기 때문에 부품이 데미지를 먹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띄면은 깔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TCU 세척제로다 세척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지금 메인보드 쪽에 24핀 전원 포트입니다. 전원 소켓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은 없지만 솔더링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할 때 이렇게 캡턴 테이프를 붙여주면은 손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러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성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기 전에 이렇게 발라놓고 하시면 좋겠죠. 네. 옛날에는 이걸 인두기나 뭐하러 했을 때 아주 생쇼를 했죠. 이런 걸. 이 전원 소켓도 불량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소비자들이 막 강제로 뽑고 넣고 하다가 핀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휘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 갈아야 되는데 글쎄 요즘은 이런 작업 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디핑기 이런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작업성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납조가 좀 작잖아요. 그죠? 아까같이 큰 걸 써야 되는데 이걸로 충분해요. 한쪽을 해서 조금 들어 올리고 또 좀 밀어서 딴 쪽 들어 올리면은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흔들어 봐서 뗐을 때 신속하게 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이 납된 부위가 아무래도 이 기판이, 이건 에폭시 수지 기판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요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건 젤 프락스를 발라서 그렇지만은 자,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슬러지는 걷어내시고 이 디핑기를 전원을 끄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좀 또 긁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디핑기 사용 방법까지 여러분들 팁을 제공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메인 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강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